발의 중심에는 푸코오 근육이 있습니다. 100세까지 두 발로 걷는 행복을 누리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푸코오 운동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두 발로 걸으며 건강하게 보낼 것인지는 푸코오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건강하게 걷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발건강 바이블이라 해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 책입니다.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족부 전문의 김범수 교수의 100세 시대 두발 혁명입니다. 책 앞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김범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련의, 정형외과 전공의, 족부 전임의를 수료했다. 스위스 리스탈 병원 족부파트 전임 펠로우, 미국 족부 족관절학회 트라벨링 펠로우십을 거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연수했다. 2021년에는 국내 첫 3D 프린팅 발목뼈 치환술을 성공해 주목받으며 KBS 뉴스에서 의료계의 혁신으로 보도되었다.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두 발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은 치료법과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은 차선이고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2021년 유튜브 김범수 교수의 발편한 세상을 오픈했다.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로병사의 비밀, 좋은 아침, 엄지의 제왕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건강 자문의로 출연하며 올바른 건강 지식을 설파하는 발건강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에는 발건강을 잃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발건강 관리 노하우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저자가 이야기하는 발건강의 핵심은 푸코오입니다. 발 등뼈와 발바닥 사이의 아치를 이루는 오목한 공간 대부분을 근육이 채우고 있는데요. 그 근육들을 합쳐 푸코오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들 겪는 발 질환이죠. 무지해반증, 족저근막염과 같은 발질환의 문제 원인과 핵심이 푸코오 근육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동안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발바닥에 굳은 살이 좀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터라 더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나의 푸코오 근육이 건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법과 푸코오 근육을 강화시키는 셀프 운동법까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도 며칠 전부터 열심히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푸코오 근육이 약해진지 몰라서 발 질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나의 푸코오 근육이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혹시 약해져 있다면 푸코오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 푸코오가 왜 중요한지만 알아도 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범수의 100세 시대 두발혁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며 100세까지 생동감 있는 삶을 위해 두발혁명 100세를 사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뼈 건강, 마음 건강 등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발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활력 있게 살려면 일단 두 발로 잘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걸어야 운동이 되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며 그 에너지로 생동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만큼 건강한 어르신들을 만나곤 합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서 정정하게 진료를 보러 오는 90대 어르신을 뵙게 되면 그 비결을 여쭙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100세 건강의 비결이 바로 발 건강입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은 발이 건강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여야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야 사람도 만나고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발짝 디딜 때마다 발바닥에 통증이 있으면 생각보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집안에서 맨발로 걷는 것도 힘들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운동량이 현저히 줄어 여러 가지 성인병이 악화되고 마음도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은 전신 건강의 뿌리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평생토록 두 발을 혹사시킨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평발, 관절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만성질환의 특징은 잘 낫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성적인 발 질환은 왜 잘 낫지 않을까요?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는데도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분이 많을까요? 그 원인을 무너진 푸코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전신의 중심을 잡아주는 복근과 척추 세움근 같은 코어 근육이 있다면 발에는 발의 중심을 잡아주는 푸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푸코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풀어보자면 푸코어는 발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을 말합니다. 이 근육들은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발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코어가 튼튼하면 발이 짱짱하고 건강하지만 푸코어가 약하고 흐물흐물하면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흔들립니다. 결과적으로 발의 아치가 무너지거나 무지외반증이나 발가락이 구부러지는 등 여러 가지 변형이 생기고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같은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푸코어의 약화는 발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다 말라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근막에 무리가 와서 족저근막염이 생겼는데 약해진 근육은 내버려두고 염증 부위에 주사나 충격파 치료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지외반증이나 평발 같은 변형도 수술을 해도 근육이 약하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푸코어 근육은 거의 모든 발질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코어는 왜 약해질까요? 운동 부족과 신발에 의한 과잉보호, 노화 현상 등 원인은 다양하지만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서 약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의 발도 원숭이처럼 발가락을 벌려서 물건을 쥘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평생 써먹지 않다 보니 기능이 퇴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보 걷기를 하면 푸코어가 튼튼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푸코어 근육에 직접적인 자극을 줘야 푸코어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로 나이가 들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앙상하게 마른 두 발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푸코어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세까지 걷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10년에서 20년을 누워서 지내다가 갈 것인가? 지금 시간을 들여 발 건강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남은 노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수명은 두 발에 달려 있다. 인체공학상 최고의 걸작, 발. 발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 발에는 총 26개의 뼈가 있는데 영어 알파벳이 총 26자이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신의 뼈가 206개인데 두 발을 합쳐 52개이니 전신의 뼈 중 25%가 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발을 제외한 다리의 나머지 부분, 즉 허벅지와 종아리는 발보다 훨씬 면적이 넓지만 단지 4개의 뼈, 대퇴골, 슬개골, 경골, 비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구성하고 있는 뼈는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다 합쳐서 총 30개로 이 중 26개가 발에 있습니다. 그만큼 발의 구조와 기능이 복잡하고 중요하다는 방증입니다. 뼈 외에도 한쪽 발에는 30개의 관절, 19개의 근육, 107개의 인대가 아주 정교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루 동안 발에 가해지는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에는 체중이 실립니다. 체중 60kg인 사람이 하루 10,000보를 걸으면 두 발에 누적되는 무게는 60kg 곱하기 10,000보, 총 600톤이나 됩니다.
일부러 걷기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하루에 수천 보씩은 걸으니 발은 매일 수백 톤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달리기를 하면 체중의 4배 정도나 되는 하중이 발에 실리게 되므로 걸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 가해집니다. 달리는 속도와 보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면 보통 6,000에서 10,000보 정도를 뜁니다. 이때 누적되는 무게는 한쪽 발에 약 720에서 1,200톤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생 동안 걷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마다 활동량과 보폭도 다르고 수명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루에 4,000에서 6,000보를 걷는다고 했을 때 평생 약 1억 2천에서 1억 8천 보를 걷게 됩니다. 이를 거리로 환산하면 평균 보폭 0.76m로 계산했을 때 약 9만 3천에서 13만 9천 킬로미터가 됩니다. 이는 지구를 2.3에서 3.5바퀴 도는 거리와 같고 서울과 부산을 왕복으로 116에서 174회를 오가는 거리와 같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보통의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평생 서울과 부산을 왕복으로 100번도 훨씬 넘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두 발이 평생토록 이렇게나 많은 무게를 지고 이렇게나 많은 거리를 걷고 있는 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발의 수고로움을 알아주기는커녕 관심도 가져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등을 그린 천재 화가이자 뛰어난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발은 인체공학상 최고의 걸작이자 예술품이다 라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발명가이자 해부학자이기도 했던 그의 눈에도 발의 구조와 기능이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걸작을 2개씩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품이라도 함부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새 못 쓰게 되기 마련입니다. 발도 예외는 아닙니다. 망가지기 전에 미리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이 침팬지보다 잘 걷고 뛸 수 있는 이유, 아치. 땅 위를 걷는 모든 동물이 발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발은 특별합니다. 인간은 지구에서 직립보행이 가능한 생물 중 2발로 걷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며 그 덕분에 2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숭이 같은 다른 영장류도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발이 있지만 인간처럼 2발로 오래 걷지는 못합니다. 영장류 중에서도 침팬지는 사람과 가장 유사하게 생겼는데 유전학적으로 DNA의 98%를 사람과 공유한다고 합니다. 뼈의 위치와 배열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한 발에 26개의 뼈가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침팬지도 사람처럼 2발로 서서 몇 발자국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걷지 못하고 금세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4발로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침팬지가 2발로 오래 걷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발에 아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침팬지의 발은 손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침팬지는 땅에서 걷는 것보다 나무를 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발로 나뭇가지를 잘 쥘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람의 발은 2발로 서서 직립보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발에만 있는 것이 바로 발의 아치 구조입니다. 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뼈가 2발에 모여 있지만 이 자잘한 뼈들이 침팬지의 발처럼 납작하게 모여만 있으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람이 2발로 섰을 때 온몸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구조가 바로 아치 구조입니다. 건축에서도 아치는 무게를 가장 효율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발은 건축물처럼 단지 무게만 지탱하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보행할 때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고 스프링처럼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박차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걷기나 달릴 때 착지 동작에서는 발이 부드러워지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바닥을 박차고 나갈 때는 발이 단단해져서 추진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발의 아치 덕분에 장거리를 걸을 수 있고 오래 달릴 수도 있습니다. 발의 아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로로 봐도 아치를 이루고 가로로 봐도 아치를 형성하는 3차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꿈치에서 뒤꿈치까지 세로로 이어지는 것을 종아치 또는 세로공이라고 하고 발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어지는 아치를 횡아치 또는 가로공이라고 합니다.
뼈와 뼈 사이는 인대가 잡아주고 근육과 힘줄이 아치를 끌어당겨 올려줘서 발의 형태가 유지됩니다. 정말 발은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발을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이라고 표현했는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렇다면 평발인 사람은 어떻게 직립보행이 가능할까요? 소위 말하는 평발은 정상에 비해 아치가 낮다는 뜻이지 침팬지처럼 아치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엑스레이 사진에서 정상 범위라고 정해놓은 각도가 있는데 아치가 정상보다 낮으면 평발이라고 하고 높으면 오목발, 요족이라고 합니다. 필자의 연구팀이 우리나라 성인 3,218명의 엑스레이에서 아치 각도를 측정해 본 결과 정상은 1,461명, 45%에 불과했고 요족이 941명, 29%, 평발은 816명, 25%였습니다. 당신의 발은 100년을 쓰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100세 인생이라고 마냥 즐거워할 일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좋은 것이지 침상에서 요양만 하면서 오래 사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수명은 건강하게 사는 기간과 병치레를 하는 기간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기대 수명을 건강 수명과 유병 기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은 말 그대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 유병 기간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뜻하고 주관적 건강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2020년 대한민국 기대 수명은 남녀 평균 83.5년인데 이 중 유병 기간을 제외한 건강 수명은 66.3년에 불과합니다. 즉 평균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17.2년을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프거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면 일찍 사망해서 유병 기간이 짧았다면 요즘에는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66년이고 질병으로 고통 속에 사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발이 아픈 환자를 수만 명 만나온 족부 전문의로서 발에도 건강 수명과 유병 기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발의 건강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발은 부상도 많고 질병도 다양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발 때문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성형외과 족부의사인 기쿠치 마모루는 저서 당신이 아픈 건 발 때문이다 에서 발의 수명은 50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의 수명이 50년이라니 극단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발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약 50년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100년 건강을 외치지만 발의 건강 수명은 그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아무리 발이 인체공학적으로 탄생한 걸작이더라도 10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이 83.6년이고 이 중 건강 수명이 66년인데 발은 건강 수명보다도 약 15에서 20년이나 먼저 아프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날수록 건강 수명을 늘리고 유병 기간을 줄이는 것이 행복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발이 망가져 버리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 수명이 줄고 유병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명이 늘어날수록 발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발이 보내는 우리 몸의 구조 신호들.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지면 멈춰서야 합니다. 곧 빨간불로 바뀌기 때문이죠. 멈춰서서 다시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노란불을 무시하고 빨간불에 진입해서 사고가 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발 건강의 노란불은 발의 피로와 기능 저하입니다. 전에 비해 발이 더 쉽게 피곤하다고 느껴지거나 뻐근한 증상이 잦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발바닥 근육이 자주 뭉치거나 쥐가 나는 것도 구조 신호입니다. 또 발에 힘이 없어 발을 삐끗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자신이 없고 실제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면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발이 기능적으로 약해질 때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발의 근육이 약해지고
근막과 인대가 뻣뻣해지면 더 쉽게 피로하고 통증이 생깁니다. 발에 있는 고유 감각신경이 둔해지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고 발 근육까지 약해지면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발 모양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발이 예전에 비해 못생겨지거나 발가락이 휘고 구부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발의 아치가 좀 낮아졌거나 발볼이 넓어진 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예전에 신던 신발 사이즈가 잘 맞지 않는다면 신발 브랜드 차이로만 여기지 말고 실제로 내 발이 좀 커지지 않았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발이 원래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씩 변형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발이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튼튼하고 인대가 짱짱해야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인대가 늘어나면 발 모양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기능이 약해지면서 발은 체중을 버티지 못해 아치가 낮아지고 볼도 넓어지게 됩니다. 발의 앞뒤로 있는 종아치가 낮아지면 평발이 되고 가로로 있는 횡아치가 낮아지면 발볼이 넓어지게 됩니다. 발볼이 넓어지면서 엄지발가락 관절이 안쪽으로 튀어나오고 엄지발가락은 반대로 바깥쪽으로 휘게 되는데 이를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무지외반증은 좁은 신발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발 탓만 하면 안 됩니다. 엄지발가락을 반듯하게 유지해주는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신발의 영향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작은 발가락들이 구부러져 있다면 역시 발 근육 약화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발가락을 곧게 편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근육에 힘이 필요한데 근육이 약해지면 발가락들이 갈퀴처럼 구부러진 채 굳어버립니다. 발에 티눈이나 굳은 살이 박이고 깎아도 계속해서 생긴다면 이 또한 발 건강의 노란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부위에 굳은 살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건 비정상적으로 높은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는 뜻입니다. 특정 부위가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되면 피부는 각질층을 두껍게 만들어 피부 아래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런 각질층이 넓은 면적으로 생기면 굳은 살이고 좁은 면적으로 생기면 티눈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발은 걸을 때 아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발바닥 전체에 압력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하지만 발이 변형되어 압력 분포가 고르지 않으면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에 굳은 살이 생깁니다. 따라서 무지외반증이나 소건막류, 갈퀴 족지 등과 같이 변형이 심하면 대부분 굳은 살을 동반합니다.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단축되어 발목 관절이 유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도 앞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되어 굳은 살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이 앙상해지고 말라 보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발의 아치 부분이 말랐거나 발 등뼈 사이사이에 살이 없다면 발의 근감소 또는 근육 위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모든 근육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인 재생 능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히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발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발 근육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신발에 의한 과잉 보호도 발 근육 약화에 한몫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어 더 쉽고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신발의 쿠션 기능, 거창의 구르기 기능, 중창의 탄성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화, 안창이나 깔창에 의한 아치 지지 기능 등으로 인해 발은 원래의 고유 기능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오래 걸어도 발이 덜 피곤한 것은 좋지만 편한 만큼 발의 근육들이 덜 사용되어 약해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 근육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강화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 근육 운동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방법도 잘 몰라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듯이 발바닥도 얇아지고 쭈글쭈글해집니다. 지금 자신의 발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발 뒤꿈치와 앞꿈치 바닥에 살이 두툼하고 손가락으로 눌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탱탱하다면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살이 없어 쭈글쭈글하고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눌린 자국이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지방패드 위축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패드는 발바닥에 1cm 이상으로 두툼하게 자리에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지방패드는 줄어듭니다. 쿠션이 줄어 발바닥이 얇아지면 걸을 때마다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픕니다. 당뇨나 류머티즘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발의 이러한 변화들은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도 없고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설령 변화를 눈치채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고 통증이 별로 없을 땐 대부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발 건강에 노란불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노란불은 경고입니다. 아직 고장난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발의 변형과 약화, 위축 등의 변화는 그대로 두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금 내 얘기네, 내 얘기야 라고 생각되는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바로 발 건강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발 건강을 지킬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에서 최소 2개 이상 해당된다면 꼭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발이 보내는 구조 신호 체크리스트. 발 건강에 노란불. 발의 피로가 자주 느껴진다. 발의 통증이 가끔씩 있다. 발이 자주 시리거나 저리고 가끔씩 쥐가 난다. 발을 자주 삐거나 삘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발의 아치가 낮아지거나 발볼이 넓어졌다. 발가락이 휘거나 구부러져 있다. 발가락이 완전히 벌어지지 않는다. 발이 앙상하고 말라 보이거나 발바닥이 얇고 쭈글쭈글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깎아도 계속 생긴다. 발 건강에 빨간불. 특정 부위에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 발과 발가락에 심한 변형이 있다. 발에 감각이 없다. 발이 항상 화끈거린다. 발이 항상 차고 피부색이 거무튀튀하거나 약간 보랏빛이다. 특정 부위에 지속되는 통증은 발 건강의 빨간불입니다. 급성 통증은 몸이 나에게 보내는 위급 신호입니다. 해당 부위에 손상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는 행위가 손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손상을 주지 말라고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통증이 있더라도 회복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치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이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등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각이 둔해져서 남의 살 같은 느낌이 들거나 발바닥 밑에 밀가루 반죽이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신경이나 혈액순환의 문제로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 허혈성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혈액 공급을 받아야 하는 신경이 손상되어 저리거나 둔해지는 신경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다리로 가는 신경은 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이어지는데 그중 어디라도 눌리면 저린 증상이 생깁니다. 허리, 발목 부근, 앞꿈치 발가락 사이 공간이 흔히 압박을 받는 부위입니다. 허리는 요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에 의해 다리로 가는 신경이 척추에서 눌리는 게 원인인데 이 경우에는 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마치 발이 저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당신의 푸코어가 무너지고 있다. 발을 심장처럼 뛰게 해주는 푸코어. 발에도 발의 중심, 푸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발 등뼈와 발바닥 사이의 아치를 이루는 오목한 공간 대부분을 근육이 채우고 있는데 그 근육들을 합쳐 푸코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발의 세로나 가로 단면을 보면 발의 중심 오목한 곳에 근육층이 상당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근육 하나만 일컫는 게 아니고 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고 구부리고 펴게 해주는 여러 개의 장 근육들을 통틀어 푸코어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푸코어의 정확한 의학 용어는 내재근입니다.
발 안에 존재하는 근육이라는 뜻인데 근육의 시작과 끝이 모두 발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입니다. 내재근이 있으니 외재근도 있겠죠. 외재근에 속하는 근육들은 대부분 종아리에 있고 근육에 연결된 힘줄은 발 안으로 이어집니다. 발 입장에서 보면 근육이 발의 바깥에 있으니 외재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아리가 발보다 훨씬 크고 굵은데 왜 발 입장에서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근육의 작용이 모두 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종아리에서 시작해서 종아리에서 끝나는 근육은 없습니다. 종아리에 있는 모든 근육은 발로 연결되어 발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발이 없으면 종아리 근육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셈입니다. 발의 장근육인 내재근은 기본적으로는 발가락을 곧게 펴고 발가락을 벌리고 모으는 기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의 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안정성에 기여하고 발바닥의 지방패도와 함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발을 심장처럼 뛰게 해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면 아래로 내려갔던 피와 체액이 원활하게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다리가 붓게 됩니다. 이때 내재근의 수축과 이완으로 발을 쥐어짜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재근이 발에 정체되어 있는 체액을 짜서 위로 올려주면 이를 받은 종아리는 외재근의 강력한 수축을 통해 중력을 거슬러 심장을 향해 밀어 올립니다. 발 건강의 핵심, 푸코어가 중요한 이유 3가지.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나요? 알고 보니 발 건강의 핵심은 내재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푸코어 근육이 발 건강의 코어인 셈입니다. 발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많은 경우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거나 재발하는 이유가 바로 푸코어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발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았다면 푸코어 근육 때문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푸코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크게 3가지로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푸코어 근육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근육하면 보통 움직임이 떠오르지만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적인 골격 구조를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푸코어 근육은 아치로 인해 생긴 발의 오목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발 전체 크기에 비하면 상당히 큰 공간을 두툼하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하고 아치 구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뎠을 때 아치 구조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힘을 제공합니다. 활을 떠올려 보세요. 활 모양을 살펴보면 활대의 양끝에 활쉬가 팽팽하게 연결되어 휘어있는 구조입니다. 서 있을 때 발의 구조를 옆에서 보면 활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꿈치에서부터 뒤꿈치까지 여러 개의 뼈가 활처럼 아치 구조를 이루고 있고 족저근막이 활쉬처럼 아치의 양끝을 붙잡고 있습니다. 발의 구조와 활이 다른 점은 활은 활대가 휘어져 생긴 공간이 비어있지만 발은 그 공간을 푸코어 근육이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코어 근육은 족저근막과 함께 체중 부하로 아치가 낮아지면서 바닥 쪽이 과도하게 늘어나려는 것을 견딥니다. 또한 푸코어 근육의 능동적 수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꿈치를 뒤꿈치 방향으로 끌어당김으로써 발의 아치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코어는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푸코어가 튼튼하면 발이 짱짱하고 건강하지만 푸코어가 흐물흐물하면 아치가 낮아지고 발의 여러 가지 구조적 변형이 발생합니다. 푸코어 근육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접지력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발이 약하면 전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발이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발바닥에도 힘이 있습니다. 바로 발이 바닥을 잡는 힘, 접지력입니다. 접지력은 평소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발이 바닥을 잡는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손으로 물건을 잡듯 발가락으로 바닥을 움켜쥐는 것은 아니지만 발은 노면 환경과 자세에 따라 순간순간 정교하게 움직이며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며 힘을 쓰는데 이게 바로 접지력입니다. 발바닥과 5개의 발가락에 적절한 힘이 들어가서 상황에 맞게 발이 바닥에 밀착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접지력입니다. 접지력의 원천은 바로 푸코어입니다.
근육의 힘은 일반적으로 근육의 부피와 비례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근섬유가 굵어지고 근육의 크기가 증가하면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마르고 위축되면 힘이 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푸코어가 강하면 접지력이 좋고 튼튼한 발이고 푸코어가 약하면 접지력이 약한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코어 근육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푸코어가 발의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발이 가진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하는 능력입니다. 걸을 때 발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부드러워졌다가 단단해졌다가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걷거나 달릴 때 착지 하는 과정에서 발이 딱딱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 흡수가 되지 않아 충격이 그대로 몸으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다시 바닥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발이 계속 부드러운 상태로 있으면 어떨까요? 발이 물렁물렁하면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발의 이런 카멜레온 같은 기능은 뼈와 관절의 모양, 그리고 근막과 근육의 작동으로 생깁니다. 따라서 푸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이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걸을 때 충격 흡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충격이 전달되어 발에 통증이 생기고 발이 단단하게 조여지지 않으면 발 근육에 무리가 와서 쉽게 발이 피로하고 많이 걷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해보자면 푸코어는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접지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발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푸코어는 조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5개의 발가락 사이사이가 모두 벌어지도록 발가락을 쫙 벌려보세요. 또 발가락을 모으고 구부리고 펴는 동작이 모두 잘 되는지 한번 시도해보세요. 혹시 잘 안 되거나 발에 쥐가 난다면 푸코어가 약해졌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푸코어 자가검진법. 과연 나의 푸코어는 건강할까요? 근육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초음파나 MRI 검사가 필요하지만 푸코어 근육들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동작들을 따라해 보세요. 잘 된다면 푸코어 근육의 기능이 좋은 거고 잘 안 된다면 푸코어 근육의 약화나 퇴화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발가락 곧게 펴기. 1.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서 맨발로 앞꿈치와 뒤꿈치가 모두 바닥에 닿도록 한다. 2. 그 상태에서 5개 발가락의 모든 마디마디를 완전히 곧게 쫙 편 상태로 바닥을 누른다. 3. 발가락의 아랫면이 바닥에 모두 닿도록 힘을 줘서 누른다. 이때 구부러진 채로 완전히 쫙 펴지지 않은 마디가 있으면 안 된다. 엄지발가락 올리기. 1. 발가락 곧게 펴기 완성 자세에서 시작한다. 2. 엄지척 또는 엄지 1등을 하듯이 엄지발가락만 최대한 위로 젖혀 올린다. 이때 나머지 발가락은 곧게 쫙 편 상태에서 바닥을 누르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발가락 벌리기. 1. 뒤꿈치와 앞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5개 발가락을 모두 들어 올리고 사이사이가 모두 벌어지도록 쫙 벌린다. 2.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만 내려서 바닥에 붙인다. 2, 3, 4번째 발가락은 높이 들고 쫙 벌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 동작은 상당히 난도가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했다면 근육이 개별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발가락 모으기. 1. 모든 발가락을 곧게 편 상태로 2번째 발가락을 중심으로 나머지 발가락을 모두 모은다. 모든 발가락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발가락이 구부러지면 안 된다. 100년을 걷게 해주는 발 건강 관리 비법. 족저 근막염을 낫게 하는 발바닥 스트레칭. 족저 근막염 치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만 제대로 하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족저 근막염은 대부분 저절로 호전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비싼 치료를 하더라도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낫지 않거나 잠시 좋아졌다가 금방 재발합니다. 족저 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는 족저 근막이 뻣뻣하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평소 스트레칭을 잘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족저근막염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족저근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걷더라도 잘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족저근막 스트레칭. 1.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린다. 2. 같은 쪽 손으로 발가락을 말아주고 발가락 관절이 위로 꺾이도록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긴다. 3. 반대쪽 손으로는 발 뒤꿈치를 잡고 밀어낸다. 4. 종아리 아랫부분과 발바닥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약 20초에서 3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5. 발가락이 꺾인 상태에서 발바닥이 팽팽하게 느껴지는 굵은 힘줄 같은 조직을 만져본다. 그게 바로 족저근막이다. 족저근막이 팽팽해진 상태에서 뒤꿈치에서 앞꿈치 방향으로 압을 가하며 문지르듯이 족저근막을 늘려준다. 10에서 15회 정도 쭉쭉 밀어준다. 6.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한다. 공 굴리기 운동. 1. 앉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발바닥 아래에 골프공이나 테니스공 또는 드링크병을 놓고 발바닥으로 굴린다. 2. 발바닥 전체를 공 위에 굴리면서 지압하듯 약간의 압력을 가해 스트레칭한다. 3. 각 발마다 약 2~3분간 수행한다. 족저근막염에 꼭 필요한 푸코어 강화 운동.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근육이 약해져서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절대적인 부하가 증가하면 결국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푸코어 근육을 길러서 족저근막으로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족저근막염을 낫게 하는 중요한 근본 해결책입니다. 발가락 웅크리기 운동. 1. 의자에 앉아서 바닥에 수건을 펴놓고 두 발을 올려놓는다. 2. 발가락을 천천히 구부려서 수건을 움켜준다. 발바닥은 쥐어짜듯이 최대한 웅크린다. 3. 발바닥이 조이는 것을 느끼면서 10초간 유지한다. 4. 발가락을 천천히 펴면서 수건을 내려놓는다. 이때 발가락을 위쪽 방향으로 신전시키면서 최대한 발가락 사이사이를 벌려준다. 5. 개구리 발가락처럼 발가락 사이를 쫙 벌린 자세를 10초간 유지한다. 6. 움켜쥐기와 펴기 동작을 10에서 15회 정도 반복한다. 팁. 1세트에 10에서 15회씩 3세트를 아침 저녁으로 수행한다. 한 발씩 해도 되고 수건 없이 해도 된다. 수건 없이 할 때는 발로 주먹을 강하게 쥐는 듯한 느낌으로 수행한다. 발이 아프면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 이유. 발이 아플 때 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의 단축 또는 뻣뻣함이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종아리와 발은 서로 이웃사촌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아리나 아킬레스건이 문제가 되는 건 뻣뻣하고 긴장되거나 단축되었을 때입니다. 영어로는 아킬레스가 타이트하다고 표현하는데 충분히 이완되어 부드러운 상태가 아닌 근육이나 힘줄이 긴장되어 팽팽하거나 뻣뻣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킬레스건의 길이가 약간 짧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짧다 또는 단축되어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충분히 이완되고 유연해야 발이 부드럽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짧거나 뻣뻣해서 발 뒤꿈치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 발목이 충분히 위로 젖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사용하면 발에 많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뻣뻣하면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종족골통, 평발, 발목 불안정성 및 접질림 등 다양한 발 질환이 유발됩니다. 발목이 부드럽게 꺾이려면 종아리가 충분히 느슨해져야 합니다. 만약 종아리가 타이트해서 뒤에서 꽉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 발목이 덜 꺾이기 때문에 몸의 무게중심이 충분히 앞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 억지로 발 뒤꿈치를 떼려면 앞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지렛대의 원리로 생각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앞꿈치가 지지점이 되고 앞꿈치로부터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가 지렛대의 길이가 됩니다. 같은 무게라고 하더라도 무게 중심이 지지점에 가까울수록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게 더 수월해집니다. 즉, 체중이 앞꿈치 쪽으로 많이 이동할수록 더 적은 힘으로 뒤꿈치를 올릴 수 있고 그만큼 앞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체중이 충분히 앞으로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뒤꿈치를 들어 올리려면 무게중심이 지지점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고 앞꿈치에 가해지는 압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이 건강하려면 풋코어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종아리의 유연성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유연해야 할까요? 힘을 빼고 누워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진찰자의 손으로 발목을 위로 꺾었을 때 발목이 90도 위치보다 10도에서 20도 정도까지 부드럽게 더 젖혀져야 정상입니다. 만약 90도 정도에서 저항이 느껴지거나 종아리가 당긴다면 종아리나 아킬레스건이 단축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살짝 구부렸을 때 발목이 훨씬 더 부드럽게 위로 젖혀진다면 종아리 중에서도 무릎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비복근이 단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릎을 구부려도 발목이 더 젖혀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아킬레스건이 짧은 겁니다.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바닥을 땅에서 떼지 않고 완전히 쪼그려 앉는 게 가능한지 해보는 겁니다.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끝까지 쪼그리고 앉기 위해서는 종아리가 유연하고 발목이 부드럽게 꺾여야 합니다. 만약 발 뒤꿈치를 떼지 않고서는 끝까지 쪼그리고 앉지 못하거나 몸이 뒤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아킬레스건 단축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할 때 뒤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벽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한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어려서 까치발로 걷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 크면서 대부분 좋아집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커서도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의 단축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장기에 키가 급속도로 많이 자랄 때 뼈 성장 속도를 근육과 힘줄이 따라가지 못하면 상대적인 단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발등이 높은 요족이 있는 분들은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의 단축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후천적으로는 하이힐이나 키높이 신발을 즐겨 신거나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칭 부족으로 만성적인 단축이 생기기도 합니다.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하면 걸을 때마다 더 큰 힘이 작용하게 되고 누적되면 여러 가지 발 질환을 유발합니다. 우선 뒤꿈치 쪽에 가장 흔한 게 족저근막염입니다. 종아리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질수록 발바닥은 늘어나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은 더 찢어지기 쉽겠죠.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는 발바닥 스트레칭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종아리까지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평발이 있는 경우는 종아리의 강력한 수축이 발바닥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치를 더욱 낮아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휘는 후족부 외반 변형도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팽팽한 상태로 과사용되면 아킬레스건 자체에도 염증이나 퇴행성 변화가 생깁니다. 또는 아킬레스건이 자꾸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아킬레스건과 뒤꿈치 뼈가 만나는 곳에서 고드름 맺히듯이 뼈가 자라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아킬레스건염의 증상입니다. 종아리가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질수록 앞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족부 질환도 생깁니다. 앞꿈치가 많이 눌리니까 굳은 살이나 티눈이 계속 생기고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들이 앞꿈치 아래에서 짓이겨지기 때문에 찌릿찌릿하거나 화끈거리는 지간 신경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종아리가 뒤꿈치를 강하게 들어올릴수록 발볼은 점점 더 퍼지는 힘을 받기 때문에 발볼이 넓어지고 무지외반증, 속엄막류, 중족 골통 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지외반증이 있으면 꼭 해야 하는 발가락 스트레칭. 무지외반증 변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방치하지 마세요. 변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운동으로 변형이 진행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통증을 완화하거나 진행의 악화를 최대한 늦출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과 관리는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덜 심할 때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무지외반증 변형이 있다면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관절 주변 인대와 힘줄이 굳어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변형에 따라 근육의 작용 방향도 달라져서 기능을 잃고 변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힘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관절 주변 연부 조직이 변형에 따라 완전히 굳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엄지발가락 스트레칭. 1.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린다. 2. 같은 쪽 손으로 발등을 잡고 안정화시킨다. 3.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를 지지하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위로 무지외반증과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한다. 4. 엄지와 검지발가락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10에서 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발가락과 깍지 끼기. 1.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린다. 2. 반대쪽 손과 깍지를 낀다. 3. 깍지 낀 손과 발을 함께 빙글빙글 돌리면서 원을 그린다. 4. 10에서 15회 정도 반복한다. 엄지 걸고 벌리기. 1. 의자에 앉아 두 발을 편안하게 내려놓는다. 2. 양쪽 엄지발가락을 서로 교차하여 걸어준다. 3. 그 상태로 양쪽 발가락들을 쫙 벌린다. 4. 발가락 사이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20에서 30초간 유지한다. 무지외반증 악화 예방을 위한 푸코어 운동. 무지외반증 악화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변형에 저항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힘은 엄지벌림근이라는 푸코어 근육에서 나옵니다. 엄지벌림근은 엄지를 두 번째 발가락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벌려주기 때문에 무지외반증에 반대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근육이 약해져서 엄지를 벌리지 못하게 되면 저항하는 힘이 없어진 것과 같아서 변형은 점점 심해집니다. 근육이 기능을 잃었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텐데요. 지금 한번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를 벌려보세요. 손가락을 사용하지 말고 발가락의 힘으로만 벌려보세요. 잘 안 된다면 엄지벌림근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퇴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죠. 실제로 무지외반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잘 못합니다. 발가락 벌리기 운동. 1.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모든 발가락을 위로 꺾어 올린다. 이때 앞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5개 발가락 사이사이가 모두 벌어지도록 부채살 펴듯이 최대한 쫙 벌린다. 그 상태에서 새끼발가락을 내려서 바닥에 닿게 한다. 이때 엄지발가락 아래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발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3. 새끼발가락을 내린 상태에서 엄지발가락도 내려서 바닥에 붙인다. 이때 2, 3, 4번째 발가락은 높이 들고 곧게 쫙 펴서 벌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4. 자세가 잘 나온다면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에 조금 더 힘을 줘서 바닥을 누른다. 근육에 뻐근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자세를 10에서 15초간 유지한다. 발가락 벌리기 운동은 무지외반증뿐만 아니라 새끼발가락이 생기는 속엄 막류에도 도움이 됩니다. 백세시대 두발혁명 읽어드렸습니다. 푸코어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발 건강에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매일매일 실천해보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